여보, 제사상에 생선구이가 왜 없어? 조상님들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45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나 혼자 다 준비했는데 고작 생선 하나 없다고 이렇게 소리까지 질러야겠어요? 제사가 장난이에요? 당신 온 가족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직접 고기를 굽든 전을 부치든 이제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45년이나 했으면 됐지. 난 이제 더는 못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방금 들으신 대화 어떠셨나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이건 45년간 집안의 모든 제사를 혼자 도맡아온 68살 김서연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 너무나 익숙해서 그 마음의 무게를 미처 몰랐던 건 아닐까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45년 만에 내린 그녀의 놀라운 결단.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8 김서연 씨가 온 가족 앞에서 외친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의 심장도 분명 함께 뛰게 될 거예요.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68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45년이 흘렀네요.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정말 아득한 시간 동안 제가 뭘 했을 것 같으세요? 1년에 12번 정말 징글징글하게 제사만 차렸어요. 그것도 오롯이 저 혼자서요. 저희 집이 글쎄 종갓집이거든요. 그래서 설, 추석 같은 큰 명절은 물론이고 조상님들 기일까지 합치면 거의 매달 제사가 있었어요. 정월, 추석, 할아버지 기일, 할머니 기일, 큰아버지 기일, 시아버지 기일.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끝이 없었죠. 남들 집은 1년에 2~3번이면 땡이라는데 저희는 매달이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뒷정리까지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땐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요. 시어머니께서 얘야,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 제사가 좀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했는데 아이고 정말 매달이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어머님께서 이건 이렇게 부치는 거다, 저건 저렇게 간을 맞춰야 한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때는 힘들어도 배우는 거니까 꼭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남편은 당신이 알아서 해 한마디 툭 던지고 끝. 시동생들은 형수님이 워낙 잘하시니까라며 슬쩍 뒤로 빠졌어요. 제가 23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정말 까마득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나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그냥 제사 준비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보름 전부터 벌써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해왔는데도 이젠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는지 그저 부담스럽기만 해요. 이번 시제 때는 또 몇 명이나 올까? 음식은 얼마나 해야 하나? 식구들은 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하겠지. 제사 준비만 시작하면 장보기부터 상차림까지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어요.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큰 명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제사 며칠 전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시장 가서 장 보고 나물 다듬고 고기 재우고 떡 만들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제 마음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고생하네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자기만 바쁜 사람처럼 횡하니 자기 일만 했죠. 종갓집이라고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 몇 마지기. 그것마저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홀라당 다 팔아먹었지 뭐예요. 이젠 이름만 번지르르한 종갓집이라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툭하면 돌아오는 제사 비용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게다가 아들 준서도 커갈수록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라며 털끝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사가 끝나면 다들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 툭 던지고는 가버려요. 그 한마디로 저의 45년 고생이 전부 정리되는 거죠.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우린 1년에 딱 2번만 하면 되는데 너는 진짜 고생이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이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 긴 세월을 참고
또 참아냈어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종갓집 며느리의 숙명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서요. 그런데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못하겠다고 소리쳤어요. 그것도 온 가족이 다 모인 제사상 앞에서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조용히 일만 하던 저였는데 그날은 정말 달랐어요. 그 긴 세월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넘쳤나 봐요. 특히 며느리 지우를 보면서 더 그랬어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제가 겪은 이 지긋지긋한 고생을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지우,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도 다니는 똑똑한 아이인데 왜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저랑 똑같은 고생을 해야 하나요? 게다가 제 아들 준서보다도 시어머니인 제 속을 더 잘 헤아려주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늘 고맙고 미안했죠.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가족들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까 싶어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죠. 어제 일어난 일이 결정타였어요. 제사상에 평소보다 음식 가짓수 하나가 적다고 남편이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요. 그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았던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새벽 5시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남편은 여전히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 긴 세월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신혼 때는 혹시나 기대도 했지만 이젠 포기한 지 오래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재워둔 고기를 꺼냈어요. 갈비찜용 갈비, 불고기용 소고기, 전과 탕거리. 그리고 새벽부터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죠.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나물. 각각 손질법이 달라 여간 정성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손목이 시큰거려요. 요즘 들어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 오랜 세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무리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요리하고 엉덩이 붙일 틈이 없어요. 오전 8시쯤 되니 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지우 먼저 보낼게요. 또 그 소리.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나오는 레퍼토리예요. 항상 회사 일이 급하대요. 준서야, 그래도 내일이 추석인데. 아,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오후 6시. 직장에서 퇴근한 며느리 지우가 도착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짠해요.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사 준비를 돕겠다고 출근복 차림 그대로 달려온 거예요.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지우야,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너는 좀 쉬어라. 아이가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마음이 쓰였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뭐라도 정말 괜찮아. 너는 네 몸부터 챙겨야지. 저녁 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딜 갔다 왔는지 술 냄새가 슬쩍 풍기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하다. 나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는 휙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사 준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요. 여보, 이것 좀 도와줘요. 그런 건 당신이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 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그러셨으니까 저도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려니 하고 묵묵히 일만 했죠. 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요? 그런데 왜 제사는 남자가 지내고 준비는 전부 여자가 해야 하는 거죠? 왜 하루 종일 죽어라 고생해서 차린 제사상 앞에서 저른 남자들만 하고 여자들은 병풍처럼 뒤에 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오후 4시 시동생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희 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학원 끝나면 챙겨서 다 같이 갈게요. 또 핑계. 제사 때마다 듣는 똑같은 핑계예요. 바쁘다 멀다 애들 때문에. 온갖 이유를 다 대죠. 오후 7시가 다 되어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준서도 그제야 나타났죠. 회사 일이 그렇게 급했다면서 얼굴에는 술기운이 살짝 돌아 보였어요. 시누이, 시동생, 동서들 모두 빈손으로 왔어요. 참 이상하죠. 집안에 큰일이 있어 모일 때마다 누구 하나 뭘 사들고 오는 법이 없어요.
제사상에 올릴 과일 한 쪽, 음료수 한 병 사오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실컷 먹고 마신 뒤에 겨우 한다는 소리가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면 끝. 사실 본연 제 모든 노고가 그 한마디로 퉁쳐지는 거예요. 제사상 차릴 시간이 되자 저 혼자 부엌과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소파에 앉아 킬킬거리며 TV를 보거나 자기들끼리 수다 떨기 바빴어요. 늘 봐오던 제삿날 풍경이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평생을 해온 일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제사상을 쓱 훑어보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제사상에 생선구이가 왜 없어? 조상님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모든 가족의 시선이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제게로 향했죠. 생선구이. 맞아요. 평소보다 딱 하나 덜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45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나 혼자 다 준비했는데 고작 생선 하나 없다고 이렇게 소리까지 질러야겠어요? 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지만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사가 장난이에요? 온 가족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망신? 내가 망신스러워요? 새벽부터 밤까지 나 혼자 차린 제사상인데 음식 하나 빠졌다고 내가 창피해요? 그동안 꾹꾹 삼켜왔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당신은 제사 때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절 몇 번 하고 끝이잖아요.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남을 다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전부 나였어요. 시동생과 시누이가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왜 저러신데?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마치 제가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누이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새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사상에 음식이 빠지면 어떡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이지 혈압이 올라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단 한 번도 제사 준비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음식 하나 빠졌다고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고모, 그 아버님이라는 분. 고모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또 시동생 민준 씨가 거들었어요. 형수님,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바빠요. 바빠요? 그럼 저는 안 바빴어요? 저도 일하고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이 집 제사 혼자 다 치렀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도련님은 명절 때마다 늦게 와서는 밥숟가락 놓자마자 동선에 친정 간다고 사라지잖아요. 우리 집엔 얼굴 비추기도 힘들어하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하지만 저를 더 화나게 한 건 아들 준서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낳고 제 손으로 기른 아들이 한 말이 엄마, 아빠가 화내실 만하죠. 제사는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성?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 보고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이 음식들이 정성이 아니란 말이니? 4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이 시간이 정성이 아니란 말이야?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 서러움으로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이 맞나? 준서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몰라? 너, 단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해본 적 있어? 준서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드는 게 보였어요. 그저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함을 쳤어요. 그만해! 제사 지내는 날, 이게 무슨 추태야? 여자가 조상님 앞에서 어딜 감히? 조상님 앞에서요? 그 조상님들도 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며느리 지우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 아이만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노여움하세요. 지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어요. 이 착한 아이까지 걱정하게 만들다니. 지우야,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그런데 지우야, 이것만은 꼭 기억해. 너한테는 절대로 이런 고생 안 시킬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어요. 지우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제사 돕는 게 뭐가 어때서? 당연한 게 뭐가 있어요. 왜 여자라서 며느리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요? 원래 그런 거야. 예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자라서라는 말을 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자 여자 같이 하는 시대라고요.
세상이 바뀌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집안의 큰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악다구니를 써? 악다구니요? 그럼 45년 동안 저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한 건 예의인가요? 그때 정말 폭발했어요.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래요. 당신들이 직접 고기를 굽든 전을 부치든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나 혼자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정말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절대로 안 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45년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문을 열고 뛰쳐나온 기분이었죠. 제사상에 놓인 음식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새벽부터 온 정성을 다해 만든 내 새끼 같은 음식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이 제사상이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 혼자 준비 안 할 거예요. 가족들 모두 멍하니 저만 쳐다봤어요. 아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 자신도 놀랐으니까요.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제사를 안 하겠다는 거야? 제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직접 하세요. 그 순간 마음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목구멍에 걸려있던 가시가 쑥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럼 음식은 누가 해? 몰라요. 당신이 하든 준서가 하든 삼촌네가 와서 하든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든 난 이제 정말 몰라요. 시누이 은주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새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요리 잘 모르는데 저도 시집 왔을 땐 요리 하나도 몰랐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책 보고 물어가며 다 배웠어요. 고모도 이제부터 배우세요. 저처럼요. 그래도 새언니는 큰 며느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큰 며느리라서 뭐가 다른데요? 큰 며느리면 평생 혼자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들 준서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갑자기? 준서야, 이건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45년을 참았다가 이제야 겨우 말하는 거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이제 늙어서 힘들어. 그 순간 목이 메어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더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기만 한 게 아닐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모든 걸 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때 며느리 지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서 집안 전통을 네 마음대로 바꿔? 전통이요? 집안 행사를 한 사람한테만 지독하게 고생시키는 게 전통이라면 그 전통은 바뀌어야죠. 반드시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매일같이 내 몸의 일부였던 그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제 끝. 정말로 끝이었어요. 그 앞치마를 내려놓는 순간 45년간의 고생, 45년간의 인내, 45년간의 서러움. 그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제사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날 집에 없을 겁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갈 거니까요. 친구들과 여행, 그 흔한 여행 한번. 마음 편히 가보지 못했던 내 인생이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이 마구 쿵쾅거렸죠.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 지금 집을 나간다는 거야?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좀 살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 이제 68이에요.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집을 나섰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삿날에 집을 나온 거였어요. 바깥 공기는 후텁지근했지만 제 마음은 정말이지 얼음처럼 시원했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드디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제 발로, 제 의지로 걸어 나온다는 게 이렇게 떨리고 설레는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며느리 지우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우야,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오르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지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45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지우야, 너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도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제가 남편한테도 잘 얘기할게요. 같이 도울게요. 내가 며느리는 정말 잘 봤구나 싶었어요. 집에서는 아직도 웅성거리고 있겠죠. 제가 사라진 지금 누가 설거지를 할지, 누가 뒷정리를 할지 서로 미루고 있을 게 뻔해요. 하지만 이제 제 알바 아니에요.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저는 그냥 전원을 꺼버렸어요. 며느리 지우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시켰어요. 제삿날 마시는 첫 여유였어요.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제사 음식들은 그대로 널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못 본 척했어요. 시집와서 처음으로 제사 뒷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어제는 좀 심하지 않았나? 아니요. 어제가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앞으로 제사 준비는 다 같이 할 거예요. 저 혼자는 절대 안 해요. 제 목소리에는 전에는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리면서도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아들 준서는 제사 전날 일찍 와서 나물이라도 다듬으려고 애를 써요. 시누이도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진 않아요. 조심스럽게 언니, 뭐 도울 거 없어요? 묻기도 하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지우가 제가 겪었던 고생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지난 추석은 정말 달랐어요. 남편은 장을 보고 아들은 전을 부치고 시누이와 동서들도 각자 음식 하나씩을 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래야 가족이지 싶더라고요. 68.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많이 늦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요즘 저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러 다녀요. 제사 음식만 만들던 손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글씨를 써요.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꿈만 같았죠. 그리고 지난달 며느리 지우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첫 손주죠.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적어도 우리 집 제사 풍경은 달라져 있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제가 용기를 낸 보람은 충분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주인공으로 살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